혹시 당신이 70살 가까이 되면 손주들이나 돌보고 혈압약이나 챙기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 왔다면 아마 내 친구 정수 씨를 아직 모르시는 거겠죠. 그는 무려 40살이나 어린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남아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답니다. 미쳤다고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난 분명 웃어 넘겼을 거예요. 정수 아저씨 말이야. 매일 아침 7시에 마른 생선이랑 김치로 식사하고 은퇴 후엔 그냥 조용히 지내는 분 있잖아. 그분이 아프리카로 이주해서 원숭이랑 거북이를 지키고 있대. 말도 안 되죠. 나도 그렇게 웃었어요. 그 사진을 받기 전까진요. 감비아에서 보낸 첫 사진. 자결하는 햇빛 아래 보호복을 입고 야생동물 구조구역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그 전까지만 해도 정수 씨의 인생은 마치 잘 닫힌 참나무 문짝처럼 조용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는 부산의 조선소에서 거의 30년간 기계공학자로 일했고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 없고 상사와 언쟁 한 번 없었죠. 자식들도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국내 은행에 잘 정착했고요. 부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3층짜리 집과 냉동국으로 가득 찬 냉장고만 남겼죠. 사람들은 그를 정갈한 남자, 모범적인 아버지라 불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조용한 저녁, 뉴스 한 편, 막걸리 한 잔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병 때문이 아니라 텅 빈 마음 때문이었죠.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은 조용하고 할 일도 없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전화해서 재정 얘기만 하고 딸은 건강하라며 짧은 문자 하나. 이웃들은 인사만 하고 지나칠 뿐 앉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은퇴한 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잊힌 게 아니라 더 이상 기억조차 필요 없는 존재처럼요. 어느 날 갑작스레 혈압이 급상승해 거실에서 쓰러졌어요. 아무도 몰랐죠. 부엌에 가스 감지기가 울릴 때까지는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금방은 모를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이 흔히 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아니라 국제자원봉사 모집 사이트였어요. 그가 말하길 지금 아니면 평생 못 해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는 감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의 동물보호단체에 지원했어요. 한국 사람 90%는 지도에서 못 찾을 나라일지도요. 그는 영어로 이력서를 작성했고 딸에게 번역을 부탁했어요. 합격하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행기표를 사고 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고 열쇠를 조카에게 맡겼죠. 공항으로 향하던 날 아침 내게 보낸 건 단 한 줄. 당분간 다녀올게요.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그때가 4월, 한국은 다시 쌀쌀해지던 때였고 감비아는 한창 무더위가 시작되던 시기였죠. 초반엔 그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발정이 수리하고 감시 카메라 달고 코끼리 배설물 치우고 다친 원숭이 보금자리 마련해주고 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나는 알았죠. 그 목소리는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그리고 그는 낯선 이름 하나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마. 처음엔 마리아마 씨가 새소리 구별법을 가르쳐줬어요. 다음엔 트럭 밑에 낀 거북이를 마리아마가 구했어요. 또 다음엔 오늘 그녀가 만들어준 볶음밥을 먹었는데 김치보다 3배는 매웠어요.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죠. 68세 노인이 매일같이 누군가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뭔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명확히 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난 짐작했죠. 그리고 우연히 한 번의 영상통화에서 그녀를 보았어요. 그의 뒤에서 망고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자. 젊었어요.
아주 젊었어요. 그의 딸보다도 어려 보였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을 보았거든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젊은 여자한테 빠진 노인의 눈빛이 아니라 한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나는 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 사진 하나, 흩어진 단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야기. 흔들의자에 앉아 인생을 마무리하길 거부한 한 남자의 이야기. 68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새 인생은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몇 주 동안 정수는 건조한 기후, 새끼손가락만 한 모기, 그리고 그늘도 태워버릴 듯한 태양 얘기 같은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만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글은 점점 짧아졌고 이상하게도 글자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나는 그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아니면 애써 표현하지 않으려는 어떤 감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리아마라는 이름은 꾸준히 등장했다. 마치 그녀가 정수를 이 새로운 땅과 이어주는 통로인 것처럼. 처음에는 일하는 동료였다. 그러다 오후 차를 함께 마시는 친구가 되었고 결국 늙은 원숭이에게 몰래 과자를 줬다고 그를 나무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가 이렇게 썼던 걸 기억한다. 마리아마가 나를 다친 코뿔소 같다고 하더군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상처투성이래요. 나는 웃었다. 그게 놀림인지 연민인지 헷갈렸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80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마리아마는 젊다. 아주 젊다. 29살 코나크리에서 야생동물학을 공부했고 감비아에서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기니 출신으로 가난하게 자랐지만 누군가의 인생 배경으로 머물기를 거부하는 강한 에너지가 있다. 정수는 마리아마가 기관총처럼 말하고 경주하듯 걷고 때때로 새끼 잃은 코끼리처럼 성질을 낸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 함께 일하면서 그는 그녀의 강한 겉모습 뒤에 수많은 균열이 있는 마음을 발견했다. 8살의 어머니를 잃고 강제 결혼을 강요받았으며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집을 떠나 수도로 도망쳤던 과거. 아마도 그 먼지와 태양의 땅에서 서로 전혀 다른 듯한 두 사람이 백발이 성성한 한국의 노인과 또렷한 눈을 가진 갈색 피부의 젊은 여성, 서로에게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들어주는 사람, 사랑이 시작되는 명확한 순간은 없었다. 손을 잡거나 밤에 속삭이는 말도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고 뜨거운 정에는 누군가가 물을 들고 뒤따라올 것이며 밤늦게는 누군가가 문 앞에 생강차를 두고 갈 것이란 걸 알았다. 나는 처음부터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아마 정수 역시 그 이름을 감히 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두려웠다.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자식들이 비난할까봐,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느낄까봐. 하지만 삶은 이름 붙이지 않아도 진짜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사람이 찍히지 않은 사진, 밧줄을 쥔 손만 있다. 주름지고 힘줄이 드러난 남자의 손. 손목에는 바랜 붉은 실이 묶여 있다. 나는 물었다. 누구 손이에요? 그가 답했다. 내 손이야. 하지만 마리아마가 실을 묶었어.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뚝 떨어졌다. 가끔 그는 마리아마가 묘한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그 나이에 착하게 산 걸 후회한 적 없어요? 하루만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떤 날을 고를 거예요? 당장 대답할 수는 없지만 밤새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단정했던 정수는 더 이상 없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발에는 붉은 흙이 묻었고 매주 내게 이렇게 썼다. 오늘은 기술은 못 배웠지만
이름 붙이지 않고 동물을 보는 법을 배웠어. 나는 이해했다. 그가 사람을 그렇게 다시 보기 시작했음을. 처음 누가 그걸 알아챘는지는 모른다. 외국인 자원봉사자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마리아마 본인이었을지도. 어느 날 깊은 숲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중 정수가 얕은 구덩이에 미끄러질 뻔했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바로 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 노인과 젊은이, 한국과 기니는 없었다. 그건 다른 무언가였다. 아주 진실된. 그 달 마리아마는 가벼운 댕기열에 걸렸다. 정수는 일주일 내내 간호했다. 긴 쌀로 죽을 쓰고 숲에 잎으로 물을 끓이고 어설픈 영어로 책을 읽어주었다. 내가 물었다. 의사는요? 그가 대답했다. 있어. 근데 그녀는 내가 책 읽어주는 게 약보다 낫대. 그 뒤로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68 새 남자, 29 새 여성.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많은 안 되는 것들. 하지만 정수는 이후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내게 보냈다. 다수에게는 틀린 일일지 몰라도 한 사람에게는 맞는 일도 있어. 그 한 사람, 정수에게는 마리아마였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상의 틀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주시하게 된다. 정수 씨와 마리아마 사이의 친밀함은 처음엔 누구나 느끼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근무 시간뿐 아니라 여가 시간까지도 질문들이 비 오는 날 버섯처럼 피어났다. 그녀가 그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나는 처음으로 정수 씨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울에서 금융계에 종사하며 아버지에게 거의 안부도 묻지 않던 그 아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의 명령조였다. 아버지 친구시잖아요. 좀 말려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 잘 알아요. 나는 침묵했다. 뭐라 말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롤모델이라 부르던 사람이 검증도 되지 않은 SNS 정보 하나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정보는 퍼지기 시작했다. 보호구역에서 그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어느 국제자원봉사자에 의해 게시되면서 그 사진에는 이런 모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노년의 직원과 젊은 현지 자원봉사자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즉시 모든 이들이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재빨리 판단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업무 환경에서의 권력 남용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내부 스캔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다른 캠프로 옮겨갔다. 하지만 정수 씨는 반응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휴대폰을 열고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열지 못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마리아마가 저녁에 지은 밥솥보다 더 무거웠다는 것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예감은 했지만 여전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소식이 들려왔다. 마리아마가 임신했다. 나쁜 소식은 아니었다. 전혀.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편견, 나이차, 인종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압박 속에서 그것은 마치 마른 집더미 위에 떨어진 불씨 같았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프로젝트 조정자에게 이렇게 간단히 말했다. 힘이 닿는 한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 후엔 이곳에서 아이를 낳을 겁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업무 배정표가 바뀌었다. 마리아마는 더 가벼운 구역으로 옮겨졌고 정수 씨는 기술팀에서 제외되었다. 내부 보고서 하나가 작성되었고 이름은 없지만 고령 자원봉사자의 역할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례라 묘사되었다. 불과 2주도 안 되어 그의 계약은 종료되었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그동안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현재 우리는 인력 재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울었다고 짐작했다. 놀라서가 아니라 예감했음에도 여전히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불안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저녁 내내 나를 침묵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다. 나는 평온하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그의 아들은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손편지였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이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귀국하지 않으시면 더는 제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가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은 것을 안다. 하지만 찢지 않았다. 그리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감비아에서 그는 마리아마와 함께 캠프를 떠났다. 외곽 지역의 작은 집을 빌렸다. 예전에 방치된 동물 구조소가 있던 황무지 근처였다.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은 주석판이지만 바람이 통하고 빛이 들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냐고 묻는 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적은 연금 일부와 마리아마가 모아둔 돈 일부로 그곳을 고쳐 작은 야생동물 구조소로 만들었다.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날개가 부러진 새 한 마리가 쉴 곳은 되었고 어미를 잃은 아기 원숭이를 돌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매일 그들은 무급으로 일했다. 명예도 후원도 없었다. 그러나 매일 밤 나는 그에게서 한 줄의 메시지를 받았다. 마리아마가 옥수수를 굽는 사진이거나 새로 구조한 길고양이의 사진이거나 혹은 짧은 한 줄이기도 했다. 모두가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69세의 나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직책도 집도 가족의 인정도 없이 단 하나 자신이 받아도 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안다. 가장 큰 시련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 안에서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그들이 캠프를 떠났을 때 나는 여전히 사진을 받곤 했다. 정수 씨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고 마리아마는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불러온 배가 드러나 보이고 다리가 부러진 원숭이에게 약을 바르고 있었다. 나는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한다. 보슬비가 내리는 날 두 사람은 쥐처럼 흠뻑 젖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왜 웃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마도 그저 함께라는 것. 왜 그러냐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 주 후 사진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사흘 후 짧은 음성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정수 씨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넘어졌어. 허리가 아파서 거의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어. 기지에는 아무도 없어. 마리아마가 다 혼자서 하고 있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거의 10분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후에야 나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집 뒤편 물길을 점검하던 중 그는 미끄러져 돌에 등을 부딪혔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연조직 손상이 심해 며칠 동안 거의 일어설 수 없었다. 그 사이 마리아마는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 소녀는 왜소하지만 놀랍도록 강했다. 한 손으로는 그를 돌보고 또 한 손으로는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동시에 숲 가장자리에서 약초를 캐와 새로 구조한 다친 개에게 붙였다. 그녀가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정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다. 소규모 구호 프로젝트로는 유지가 불가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급여도 지원도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다.
매일이 삶과의 협상이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뭘 사야 할까? 어떤 병을 먼저 치료할까? 무엇을 포기할까? 정수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마지막 값 나가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낡은 손목시계,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8년 넘게 쓴 노트북. 하나하나 그를 떠났고 마치 이전 삶의 낡은 옷을 한 겹씩 벗는 듯 했다. 그의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딱 한마디만 답했다. 그 길은 그분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가슴이 아팠다. 마리아마는 큰 비가 쏟아지는 저녁, 천둥이 울리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아기를 낳았다. 병원도 의사도 조산사도 없었다. 오직 마을의 늙은 산파와 정수 씨. 그는 마치 자신이 출산하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피부는 갈색, 눈매는 엄마처럼 길었고 콧대와 광대뼈는 아빠를 쏙 빼닮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윤말릭, 윤마리키라 지었다. 한국과 기니의 절반씩. 그 후 단 한 번 정수 씨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끊어질 듯 이어졌다. 처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었다. 하지만 행복은 그가 늘 말했듯 결코 시련 없이 오래오래 머물지 않는다. 출산 후 마리아마는 급격히 약해졌다. 혈압이 계속 떨어졌고 젖도 나오지 않았으며 몸무게가 급감했다. 거의 세 주를 누워 지냈다. 정수 씨는 모든 일을 도맡았다. 기저귀를 빨고 죽을 끓이고 아내의 목욕물을 드며 아이를 돌보고 청소하며 마을 사람들이 데려온 다친 동물까지 치료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야위고 허리는 여전히 아픈 채 모든 일을 해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힘은 거의 다한 상태였다.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물동이 옆에 쓰러졌다. 마리아마가 소리쳤고 온 마을이 달려왔다. 다행히 단순 탈수와 탈진이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의 몸이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약간의 채소를 나눠주고 새는 지붕을 고쳐주고 젊은 엄마가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아기를 잠시 맡아주었다. 야생동물 치료법을 배우는 한 청년도 도와주러 왔다. 공동체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정수 씨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허리 통증도 열도 아니었다. 매일같이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끝까지 갈 힘이 아직 남아있을까? 하지만 손이 떨려도 걸음이 느려도 그는 매일 아침 억지로 일어나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숨소리를 확인한다. 그리고 집 뒤로 가서 풀을 뽑고 물을 드며 수추로 진흙벽에 새로운 구조소의 설계도를 그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매일을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 보내는 짧은 편지들 속엔 아직 이런 문장들이 있다. 오늘 마리아마가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날개가 부러졌던 부엉이가 다시 날았어요. 그것은 승리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을 붙들어두는 작은 믿음이다. 그날 쓰러진 후 나는 정수 씨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았다. 이젠 더는 버틸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미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오면 포기하는 게 다시 일어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나흘 후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받았다. 흐릿했고 각도도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타버린 풀밭, 몇 장의 붉은 벽돌, 한 양동이의 물, 그리고 흙바닥에 박힌 대나무 막대가 있었다. 설명도 이모티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걸. 마리아마는 천천히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출산으로 인해 상한 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게 잘렸고 그녀는 다시 목걸이를 걸었다. 그가 선물했던 그들이 처음 함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땅을 파던 그 순간에서 깎아낸 검은 돌로 만든 목걸이였다. 윤말릭, 두 피부색이 어우러진 아주 작은 아이. 그 아이는 남겨진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어른들은 잠에서 깼고 그 아이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 사이에 새로운 끈이 하나씩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겪는 일을 희생이나 투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의 삶의 리듬이 되었다. 강한 햇볕에 익숙해진 붉은 땅처럼, 감비아의 풀들이 뜨거운 바람에 고개를 숙이는 방식처럼, 그들의 동물 구조소 혹은 낡은 마대와 야자잎으로 덧대어진 흙벽의 집, 그곳에는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데려온 동물들이었다. 날개가 부러진 펭귄, 버려진 개, 나무 구멍에 갇힌 새끼 고양이. 그 다음은 사람들, 예전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몇몇 자원봉사자들, 길을 잃은 관광객들, 그리고 예전에 정수 씨와 함께 일한 적 있는 캐나다 커플까지. 그들은 와서 하룻밤 머물며 청소를 도왔고 몇 캔의 우유, 약봉지, 붕대 한 통을 두고 갔다. 누구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나누었다. 작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정수 씨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고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젊은 아내와 어린아이와 함께 숲 가장자리에 사는 한국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조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보다는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조용한 존경에서 비롯된 호기심이었다. 나는 물었다. 한 번쯤 한국에 가보지, 그래요? 자식도 만나고 여권도 다시 찾고 건강검진도 받고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여기선 내가 왜 사는지 알아요. 거기선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해받을 필요는 없지만 끝까지 귀 기울여야 마땅한 사람임을. 말릭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수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할 때 어눌한 발음으로 아빠라고 부른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다. 그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들의 관계가 법이나 서류 없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마리아마는 시원한 오후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다. 수치로 칠판에 글씨를 쓰고 숲과 야생 동물 이야기, 그리고 수라는 이름의 한국 노인, 노래는 못하지만 늘 아이를 재우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친다. 어느 날 오후 정수 씨는 내게 녹음 파일을 하나 보냈다. 음악도 아니고 이야기 음성도 아니었다. 단지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뿐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소리. 하지만 내게는 명확한 선언처럼 들렸다.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살고 있어요. 나는 그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른다. 그도 셈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매일을 온전히 살고 있다는 걸. 인정받을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승리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거창한 것을 가지지 않았다. 어떤 명예도, 어떤 인정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이들이 평생을 살아도 결코 닿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 꿈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 손바닥 위에 따뜻하게 안긴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 어젯밤 빗물로 아침마다 물 주는 집 뒤 텃밭의 채소 한 줄기, 지친 순간 설명이 필요 없는 눈빛,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이상한 커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정수 씨는 이긴 사람이다.
편견을 깨서가 아니라 그 편견을 견뎌내며 그리고 웃으며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해 감비아의 우기는 평소보다 길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지도 성난 듯 퍼붓지도 않았지만 그저 끊임없이 내렸다. 마치 하늘과 땅이 사람들을 좀 더 머물게 하려는 듯 익숙했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싶다는 듯이. 정수 씨는 여전히 그 양철 지붕의 흙집에 살고 있었다.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채소에 물을 주고 구조소 주변에 있는 동물 배설물을 치웠다. 그리고 여전히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때로는 새싹 사진 한 장, 으깬 쌀로 끓인 죽 한 냄비, 혹은 말리기 닭과 놀며 웃는 소리. 어느 날 정수 씨는 내게 음성 메모를 보냈다.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아이가 물장난을 치다 넘어져서 울었죠. 제가 안아주었더니 아이가 한참을 보다가 묻더군요. 아빠가 뭐야? 저는 뭐라고 간단히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죠. 항상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3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그들 주변의 공동체는 더 이상 수군되지 않았다. 한때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다. 그들은 충분히 오래, 충분히 진심으로 살아왔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따질 이유를 찾지 않았다. 마리아마는 매주 3번 수업을 열었다. 주변 아이들을 위한 작은 생태 수업으로 확장되어 갔다. 수업 내용은 코끼리, 사자, 비와 바람,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무 한 그루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정수 씨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마을 둘레 울타리를 고치고 간단한 빗물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소에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이 눈앞에 닿으면 그는 했다. 마치 누군가가 한때 그에게 그저 성실히 살아가면 땅이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온 보전학 실습생 몇 명이 그 숲속에 사는 한국 남자와 기니 여인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호기심에 찾아왔다. 그리고 결국 2주나 머물렀다. 그들은 지붕을 고치고 우물을 파고 입구 표지판도 손봤다. 그중 한 명은 아마추어 사진 기자였는데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마리아마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고 말릭은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으며 정수 씨는 풀린 물옷을 묶고 있었다. 그 사진은 국제환경신문에 실렸다. 사진 아래에는 아주 간단한 캡션이 있었다. 68세에 다시 시작한 남자.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사진을 정수 씨의 아들에게 보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한 번만 돌아봐 줘.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2달 후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아들이 손주 사진을 보내왔어요. 처음이에요. 더 이상 말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른을 앞둔 나이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사람을 기억받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다. 호적도 국적도 기다리지 않았다. 마리아마와 정수 씨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며 감정을 증명할 서류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한 사람이 차를 끓이고 다른 사람은 물을 데웠다. 밤이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은 불을 지폈다. 서로를 부르는 명칭은 없었지만 누구나 그들이 가족임을 알았다. 언젠가 내가 물었다. 만약 언젠가 거기서 더는 살 수 없게 되면요. 그는 웃었다. 그럼 이 구조소를 마리암에게 남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숲과 동물, 그리고 엄마에게 성실했던 걸 기억하겠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다해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9월 중순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소포를 받았다. 발신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는 바로 그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한 권, 일반 인화지에 인쇄된 몇 장의 사진, 영양 우리를 닫고 있는 그의 모습, 나무 그늘 아래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마, 아버지 어깨에 올라탄 말릭의 사진들이 있었다. 마지막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약간 떨리는 송글씨였지만 분명하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남길 것이 없다. 땅도 명예도 재산도 없다. 하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여전히 마리아마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감비아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이 우스운 나이라 생각하는 그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다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접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한 번도 허락받지 않고도 살아낸 인생을 살아냈다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